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목이 메이시네. 뭐 슬픈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저 문자 게시판에 강금찬님께서 예.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몸이 좀 무겁네요. 문자 예. 주셨는데 이승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예, 몸이 좀 무거워요. 예, 가벼워지셔야 할 텐데. 자, 그럼 바로 좀 가볍게 시작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나 떨고 있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4.7 재보선 참패 후에 그 민심 수습용으로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지만은 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여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 정의당이 의석수 6석의 아주 초미니 정당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대 기득권 정당과 비교해서 뭐 도덕성이라든지 혹은 여론을 반영하는 정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뭐 정의당이 찬성하면 좀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반대하면 명분이 없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껏 이 정의당이 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대부분 낙마로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이 데스노트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만 해도요.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뭐 조동호 가계부 장관 후보자, 뭐 해갖고 뭐 여러 사람들이 정의당의 이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서 줄줄이 낙마를 했습니다. 많았네요, 되게. 예, 뭐 심지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결국 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그 자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는 점에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뭐 당사자뿐 아니라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런데 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데스노트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그 평가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뭐 차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중에서 180석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의당의 데스노트 자체가 무기력해진 건데요. 가장 최근의 예로는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요. 변 장관이 그 SH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에 그 1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이 서울역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맞아요. 열차에 치여 숨진 그 구의역 김군 사건을 두고 야, 걔만 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와 같은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여러 구설수에 오르며 이제 도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하지만 청와대는 20대 국회와는 달리 꿈쩍도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이제 180석의 슈퍼 여당이 돼버렸으니까 20대 국회 때와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일단 뭐 정의당은 그 이번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기준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는데, 이 데스노트를 꺼내들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그 지난 그 변창흠 장관 때와는 좀 다를까요? 아니면 뭐 별 차이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좀 다를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이 국민 눈높이와 비슷하다는 이 상징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민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효력을 발휘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정의당이 지난 조국 사태 때 이 데스노트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시달리고 정의당의 정체성까지도 문제된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걸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그 이번만큼은 부적격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거라는 의견인데, 그 같은 그 범여권이자 또 진보 진영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특히 정의당이 이제 극복해야 하는 게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 프레임입니다. 이중대. 예,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때 나온 건데요. 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정의당이 자신의 당에, 그러니까 자당에 유리할 수 있는 이 선거법 개정을 의식해서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적격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관으로는 부적격하지만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준영동형 이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과의 공조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판단이 이 정의당에게 치명타가 된 건데요. 일단 기존의 정의당을 두고 원칙을 중시 여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원칙이 아닌 실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대거 이제 실망감이 이제 표출됐고요. 또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 편에 서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실상 정의당만의 이제 고유한 색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막상 준영동형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말 그대로 정의당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당초 새로운 선거 제도에서 20석 이상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꿈꾸던 이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는 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며 이 간판인 심상정 의원만 살아남았고요. 맞아요. 비례대표도 이제 고작 5석만 건지는데 그친 거죠. 이런 과거에 선례가 있다 보니까 이전처럼 거대 양당의 이제는 기득권과 차별화된 길을 가야 정의당이 성공한다. 섣불리 한 배를 타선 안 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이번 장관 인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의당이 아마 만년 소수 야당의 이 본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유력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예. 일단 임혜수 가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이 유력합니다. 그래요? 임 후보자의 경우 뭐 제자 논문에 남편을 공저자로 올려 교수인 남편의 실적을 챙겨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민주당 당직을 가진 점, 그리고 뭐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까지 의혹 종합 세트라는 점에서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또 박 후보자의 경우에도 부인이 그러니까 외교 이삿짐이죠. 그렇죠. 관세 없이 들여온 이 도자기나 장식품이 1250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따리 장수처럼 몰래 들어온 건 밀수와 똑같다.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했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단 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이번에는 과연 효력을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검 사찰 없었다 유시민 전격 기소입니다. 지난 3일에 그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 전격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뭐 이미 사과를 했지만은 검찰이 그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이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 진작 다뤘어야 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 나오면 함께 다루려고 제가 좀 미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다루게 된 건데요. 우선 유 이사장에게 인정된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인데 유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과 자신 그리고 부인의 계좌까지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후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2020년 7월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계좌를 불법 사찰한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다라고 지목을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유시민 이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법 여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유력 인사, 심지어 대권 후보도 언급되는 분인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했다는 게 먼저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뭐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아예 이 발언이 사실이다라고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치 문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수사기관이 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6개월 안에 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고 통보 유예가 돼도 최대 1년 후에는 통보가 가야 됩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2019년 12월 불법 사찰을 당했다면 늦어도 1년 뒤인 2020년 12월 안에는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 거죠.
예, 그러자 유 이사장이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때 뭐 이 이슈를 좀 다뤘는데 그때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됐어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기 전에 진작에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미 공개를 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일단 아직까지는 이번 검찰 기소를 두고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고요. 예.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권 출마론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이루어진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찰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 이사장 스스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아직 유 이사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예. 좀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입장을 이제 좀 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